안녕하십니까.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의 신관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생소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사례와 함께하는 신탁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사례로 유언대용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탁이라는 것은 뭘까요? 영어로는 신탁을 트러스트라고 합니다. 믿고 맡긴다는 뜻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 누굴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신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다면 믿고 맡길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신탁이라는 것은요,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가 있습니다. 이 위탁자는 신탁을 설정하기 전에는 재산의 소유권자가 되겠지요. 그리고 위탁자가 관리, 운용 등 신탁 사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에게 재산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재산을 수탁자한테 맡길 때 그냥 맡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탁 목적에 맞게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관리, 처분, 개발, 승계, 그 밖의 임무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임무에 맞게 신탁 재산에 대해서 관리, 운용, 처분, 개발, 승계, 상속, 증여 이런 모든 절차에 대한 부분을 성실히 수행해서 이 신탁 재산에서 발생되는 재산 그리고 이익, 수익을 수익자한테 지급하는 일련의 과정과 틀을 바로 신탁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만 드리면 신탁이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은요, 최소 세 주체가 있습니다. 원래 재산을 가지고 있던 위탁자, 고객님이 되시겠죠. 그리고 위탁자는 본인이 이 재산을 관리하거나 운영하거나 개발하거나 처분하거나 승계하거나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때 이걸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수탁자가 되고요. 수탁자는 신탁회사든 여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신탁 계약을 설정하는 것을 바로 신탁을 설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위탁자 소유의 재산을 수탁자한테 이전하게 됩니다. 이럴 때 수탁자는 재산만 받았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위탁자가 임무를 부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그 임무를 신탁 사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리, 운용, 처분, 그 밖의 행위를 이 수탁자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 운용 등을 하면서 생기는 재산과 수익, 이익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주느냐? 바로 수익자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은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 세 가지 주체가 있고 그리고 이 신탁 재산을 받아갈 수 있는 수익자는 위탁자가 대부분 지정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바로 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탁에서 최근 떠오르는 신탁이 있습니다. 바로 유언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유언대용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장, 유언서를 대신할 수 있는 신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유언대용 신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 유언대용 신탁을 어떻게 활용한 사례들이 있는지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것은요,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신탁회사 등 수탁자에게 맡기면서요, 생전에는 본인이 수익자예요.
생전에는 본인 재산 맡기고 수탁자한테 맡기고 수탁자가 잘 굴려주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재산을 본인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에는 본인 거예요. 소유권만 수탁자지. 그런데 배우자 또는 자녀 그리고 손주 또는 기부처 제3자를 위탁자가 돌아가셨을 때의 수익자, 위탁자 사후수익자로 두어서요. 위탁자가 사망할 경우에 이때 신탁재산을 사후수익자에게 이전하고 승계하고 상속하고 이런 절차를 바로 유언대용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언서가 없더라도 본인의 위탁자의 생전 의지대로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나의 배우자, 자녀, 손주, 그 밖의 제3자한테 재산이 효율적으로 이전되는 이런 신탁을 바로 유언대용 신탁이라고 합니다. 유언대용 신탁은요, 유언장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도 유언장과 달리 위탁자가요, 위탁자 사후수익자, 즉 내가 죽었을 때의 수익자를 자유롭게 지정하고 변경하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대용 신탁은 위탁자의 뜻대로 위탁자 사망 시 다른 법정 상속인의 동의가 없어도 위탁자 사후수익자에게 신탁 재산을 지급 이전할 수 있는 신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어떤 분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돌아가신 분이 재산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벌어놓고 내가 축적된 재산 다 쓰고 돌아가신 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남겨진 이 재산은 나의 법정 상속인, 즉 배우자, 자녀들이 나눠 갖게 되는데 나눠 갖게 되는 제1의 원칙은 합의 분할 원칙이에요. 즉 법정 상속인들이 다 합의해 줘야 누구는 얼마 갖고 누구는 어떤 재산 갖고 누구는 어떻게 갖는다라는 게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합의에 안 해준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법원에 가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유언대용 신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자, 즉 돌아가신 분의 뜻대로 이 재산이 어떤 다른 법정 상속인이 없어도 큰아들 또는 작은아들, 막내딸 또는 우리 배우자 또는 기부처한테 직접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뜻대로 가장 신속하게 사후에 효율적으로 재산이 집행 이전되는 신탁이고 그것이 바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은요, 특이하게 어떤 신탁에 있어가지고 어떤 특정 상품, 특정 계약이 아니고요, 어떤 큰 틀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금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금전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정기예금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부동산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유가증권, 주식, 채권 이런 금융상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대용 신탁 내에는 금전, 유가증권, 그리고 부동산 등의 여러 재산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거를 위탁자의 고유의 재산에서 수탁자한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과정을 신탁을 설정하게 되고 이거를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살아생전에는 본인이 여기 수탁자가 이 재산을 잘 운용하면 거기에 발생하는 재산과 이익을 위탁자, 즉 고객님이 계속 수취하거나 수익하거나 권리를 누리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나 이 재산 누구한테 줘? 예를 들면 배우자한테 줘. 아파트는. 정기예금과 현금과 유가증권은 큰 딸한테 줘. 이렇게 되면 돌아가시게 되면 이 수탁자, 신탁회사 등이 사후 수익자에게 재산을 집행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의 구조가 바로 유언대용 신탁의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유언대용 신탁은 위탁자의 사망에 의해서 효력과 재산에 대한 이전이 발생하는 그런 신탁의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참 어렵지요.
저도 이 신탁 얘기할 때 유언대용 신탁이라든지 신탁의 구조를 말씀드릴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 신탁이 흔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다른 기타 수많은 금융상품과 금융계약들이 있지만 신탁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그리고 안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신탁을 얘기할 때가 참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사례를 통해서 유언대용 신탁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50살에 낳은 우리 늦둥이를 위한 유언대용 신탁. 여기서 말씀드린 이 사례에서 사례에 나오는 고객들의 성명, 그리고 가족관계, 그리고 이름, 재산, 지역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고객의 상담 사례에서 기초하였지만 가정에 의해서 각색되고 변경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남자 77세에 1992년도에 전 부인과 이혼하셨습니다. 이혼의 원인은요, 이런 겁니다. 원래는 이 의뢰인께서 사업을 하셨는데요. 1992년 이 전 부인께서 지금은 산후 후유증이라고 많이 이제 하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딸을 놓고 나서 산후 후유증이 심하게 오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우울증을 고객님은 의뢰인은 사업을 하지. 본인은 두 딸을 케어해야 되지. 그리고 우울증이 왔지. 이러다 보니까 도박, 그리고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이 와서 두 딸을 때리기 시작하고 남편이 의뢰인이 벌어놓은 재산들을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참다 못해서 이 의뢰인께서는 1992년도 전 부인과 이혼하셨습니다. 199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혼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꺼내기 어려운 본인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두 딸을 본인이 기르다 보니까 재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지인의 소개로 현재 부인, 70세 현재 부인과 1996년도에 재혼하셨습니다. 재혼한 부인은 초혼이셨고요. 의뢰인께서는 재혼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초혼한 부인은 이 의뢰인의 전 자식 두 딸을 정말 정성스럽게 키웠고요. 두 딸들을 시집을 잘 보냈고 교육도 잘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딸들도 친모보다 이 계모한테 더 의지하고 어머니라 부르고 항상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이 두 분 사이에는 막내 아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즉, 이 의뢰인의 부인이 50세 때, 의뢰인 57세 때 늦둥이를 출산하시게 됩니다. 이 막내 아들인데요. 두 딸은 지금 큰 딸은 50세고 작은 딸은 48세, 전 부인한테 낳은 딸은요. 현재 부인과 사이에서는 아들 한 명인데 20살, 대학교 1학년입니다. 50살에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발병되지 않지만 소아마비로 인해서 지체장애, 중증장애인 2급입니다. 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족은 의뢰인, 그리고 재혼한 부인, 그리고 전 부인과 사이에 낳은 두 딸, 그리고 현재 부인에서 낳은 막내 아들, 이렇게 됩니다. 누나들과 막내 아들 나이 차는 30살, 28살 차이가 나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현재 부인과 재혼한 이후에도 현재 부인의 극진한 노력으로 두 딸을 비롯해서 가족관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2017년 본인이 70세가 되던 해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3층 상가 토지, 당시 감정가 23억 원 어치의 부동산을 현재 부인에게 고맙다고 증여하게 됩니다. 이 의뢰인은 현재 부인한테 증여해도 두 딸들이 이해해주고 양해해주고 다 좋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요. 막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두 딸들은 왜 계모한테 아버지의 자산을 넘겨주냐 라고 불만이 생겼고요. 왕래가 줄어들고 아버지랑 의뢰인과 통화할 때마다 아버지의 다른 재산들을 지금 당장 두 딸들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두 딸들한테도 뭐라 그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부인과 또는 막내 아들한테 아버지의 재산들이 다 간다 그러면 저라도 두 딸들 입장에서도 좀 불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반면 이 재혼한 부인께서는 나는 의도가 없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재산을 증여한 부분에서 두 딸과 멀어지기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거쳤고 본인 소유로 넘어왔으니까 다시 남편한테 돌려주게 되면 다시 증여세도 내야 되고 다시 취득세도 내야 되고 세금이라든지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이가 계속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거를 잘 해결할 수 있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가계도는 이렇습니다. 이 의뢰인의 조남은 가명이지만 백영은 고객 77세고요. 전부인과 이혼하셨고 큰딸은 백영희 여자 50세고요. 작은 딸은 백영미 48세입니다. 재혼은 1996년도에 정영진 고객님과 하셨고요. 이 두 분과 사이에는 막내 아들 백영철 20세고 하반신 지체장애 중증 장애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나오는 사례의 성명, 가족관계, 재산 이 모든 것들은 가정의에서 각색되고 작성된 것임을 밝힙니다. 이분은 의뢰인께서는 사업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의뢰인은 부인한테 증여한 부동산 외에도 정기예금 20억, 그리고 송파구 잠실에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19억, 그리고 유사매매 사례가 30억이었고요. 경기도 안성에 있는 공장부지, 개별공시지가 10억을 보유하고 있어서 현재 의뢰인 소유의 명의로 있는 재산은 총 6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정영진 고객님한테, 즉 현재 부인한테 남편으로서 증여받은 정영진 고객님의 재산은 관악구 본청동 상가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증여할 당시에는 23억이었지만 현재는 가액이 많이 올라가서 현재 감정가 기준으로 총 3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객님의 의뢰인의 니즈는 이랬습니다. 최근 두 딸의 행동이 이랬거든요. 상가를 재혼한 부인한테 증여한 이후에 두 딸은 아버지인 백영은 고객님을 찾아올 때마다 정기예금과 송파구 잠실의 아파트, 경기도 안성의 공장 부지를 본인 두 딸들에게 물려달라고 독촉하고 재촉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막내 동생, 늦둥이 동생 백영철은 계모인 정영진 고객이 돌아가시게 되면 봉청동 상가만 물려받으면 된다고 두 딸들은 주장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니 백영은 고객과 백영진 고객님 부부께서는 걱정이 생겼어요. 본인들 생전에는 이런 상황이 생겨도 된다, 참을 수 있다. 그러나 막내 아들과 두 딸은 28, 30살 차이가 되는데 막상 우리 나이도, 두 부부의 나이도 적지 않은데 두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두 딸들이 막내 아들이 가져갈 재산까지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이 재산만큼 가족 간의 형제 자매들 간의 법정 소송, 법정 다툼만큼은 최소화하거나 없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특히 절대로 이런 소송 관련돼 가지고는 유류분 관련된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 유류분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각종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라든지 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소송만큼은 우리 두 부부 사후에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50살에 낳은 누뚱이, 그러면서도 지체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누뚱이 막내 아들 백영철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울타리만큼은 집과 일정 정도의 임대소득만큼은 마련해주고 싶다라는 게 이 두 부부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세무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무사 또는 세무 전문가들이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자산가액, 즉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또는 주식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이럴 때 이쁜 자식, 예쁜 자녀, 예쁜 손주, 예쁜 배우자한테 재산가액이 떨어졌을 때 빨리 증여하면 절세할 수 있고 그리고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세법상으로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형제자매가 좀 있고 가족 간의 불화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가족들은 사전 증여할 때 여러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례도 배우자한테 사전 증여를 해서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사전 증여 재산을 증여를 해줄 때 세법상의 상속 재산과 민법상의 유류분 산정 재산 이 두 가지를 꼭 고려하면서 증여하셔야 된다. 법적인 소송과 법적인 다툼 이전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요, 세법상으로 어떤 분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요,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있던 본인 명의로 있던 재산과 그리고 보험금, 퇴직금 등의 간주 상속재산이 더해지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일부 인출을 한다든지 재산을 처분해서 이런 처분과 인출한 이런 재산들이 불명확하면 또 포함되는 추정상속재산, 그리고 법정 상속인, 배우자나 자녀한테 물려준 미리 증여한 사전증여재산과 또는 제3자한테 물려준 재산들이 상속재산에 다 포함돼서 그리고 채무를 빼서 상속세 계산,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으로는 법적 상속인들한테 증여한 재산은 사망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것만 포함시켜요. 예를 들면 자녀한테 15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세법상으로는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만약 제3자 또는 기부처, 학교, 자선단체 이런 데 기부한 재산은 사망일 기준으로 해서 5년 이내 것만 포함시켜요. 즉 6년 전에 7년 전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상속인한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의 것만 본인 돌아가셨을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제3자한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것만 포함시킨다. 포함시키더라도 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 재산은요,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할 때는 증여한 시점, 즉 5년 전, 7년 전, 8년 전 그때 당시에 증여한 시점에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쌀 때 증여해라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쌀 때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 가액도 적고
그리고 만약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쌀 때 증여했던 가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니까 절세할 수 있는 플랜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민법상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다른 문제가 됩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요, 피상속인의 명의로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데요. 이 유류분을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인데요. 법정 상속인한테 배우자나 또는 자녀한테 증여한 재산은 기한에 상관없이 20년 전에 증여했던, 25년 전에 증여했던, 30년 전에 증여했던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증여한 재산은 사망일 직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시키고요. 만약 법정 상속인이 어떤 악의를 가졌다라고 할 경우에는 기한에 상관없이 다 포함시킵니다. 그런데요, 유류분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은요, 세법과 달리 증여한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증여해준, 즉 돌아가신 분의 사망 시점으로 재평가해요. 그런 부분에서 유류분을 계산할 때 사망 시점으로 재평가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지금까지 유류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유류분은 어떤 특정 법정 상속인한테 부모님, 피상속인의 재산이 거의 대부분 물려주고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면 받지 못한 법정 상속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법정 상속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 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면 나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만큼은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류분인데, 이 유류분을 평가할 때 사전증여재산은 증여한 시점의 시가가 아니라 사망 시점 시가로 재평가한다. 예를 들어서 큰오빠가 우리 부모님 재산을 다 받아갔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25년 전에 받아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5억 원이에요.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아간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 30억, 40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30억, 40억 원에 대해서 못 받아간 자녀는 본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다 받아간 오빠나 또는 큰형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법상의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 상속재산과 민법상의 유류분의 산정재산의 기초세에 포함되는 이 재산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평가 기간과 평가 시점, 평가 가액은 다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법정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을 말하고요. 법정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분 중에서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 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희한한 제도잖아요. 아니, 돌아가신 분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다 축적해서 만든 재산, 내 마음대로 어떤 자식한테, 어떤 특정 배우자한테, 어떤 손주한테 다 못 주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법이 유류분이라는 민법의 제일 뒤에 있는 나오는 이 법은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이 법이 만들어질 때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환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다 거의 대부분 장자가 받아갔습니다. 거의 대부분 교육의 기회도, 부모님의 재산도 거의 대부분 큰아들이 다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큰아들은 서울로 떠나기 시작하고요. 지방에서 논 팔아서, 밥 팔아서, 소 팔아서 다 교육시켰는데 이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누구한테 복량을 받으려고 하니 지방에 남겨진 딸들이나 또는 작은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량하다 보니까 와, 우리 오빠, 우리 큰아들, 큰형이 다 받아갔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부분이 법에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은 폐해가 발생하였고 장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재산권을 보존해 주고자 1977년도에 민법에 유류분 조항이 신설되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45년이 지났어요. 유류분 제도가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 현재 사회에서 맞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선 많은 논란이 있고 헌법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이 있고 이런 유류분에 관련된 조항도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유류분 조항이 민법에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탁을 통해서, 특히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서 이 두 분의 니즈를 해결할 수 있었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탁 안 해도 되죠. 왜? 형제들끼리, 그리고 배우자와, 그리고 가족들끼리 불화가 없고 분쟁 요소가 없고 잘 화목하게 지낸다고 한다면 신탁, 그리고 유언장 굳이 남겨놓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상속 재산에 관련된 분할 소송 등도 크게 급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류분에 관련된 반환 청구 소송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액 그리고 재산 가액들이 물가 상승률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이제는 이 재산 정도가 합의 또는 어떤 재산이 어떻게 배우자나 또는 자녀들한테 물려가게 되면 다른 자녀들은 불만이나 또는 서운함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 이런 어떤 분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들끼리 조금 불화가 생기시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런 부분에서 유언장과 유언대용 신탁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남편 백영은 고객님과 정영진 고객님은 신탁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셨어요. 백영은 고객님의 재산가액은 총 90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왜? 본인 명의 재산은 정기예금 20억 원과 잠실의 아파트에 있는 30억 원, 그리고 안성에 있는 토지 10억 원이지만 배우자한테 증여한 재산 30억 원도 유류분, 즉 민법상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다 포함되기 때문에 백영은 고객님의 재산가액을 90억 원으로 봐서 이 계약을 검토했습니다. 백영은 고객님이 정영진 배우자보다 먼저 사망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어요. 그래서 90억 원을 기준으로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 그리고 맏딸, 그리고 작은딸, 그리고 막내 아들 총 4명입니다. 법정 상속분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법정 상속분이 기준이 되는데 배우자는 자녀들 대비해서 1.5배를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 정영진 고객님은 재산의 3분의 1, 30억 원 정도가 법정 상속분이고요. 상속분으로 계산될 수 있고요. 맏딸 백영희는 20억 원으로 법정 상속분이 계산될 수 있고 작은딸 백영미는 20억 원, 그리고 막내 아들 백영철 같은 경우에는 또한 20억 원으로 법정 상속분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법정 상속분에 대한 계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류분은 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정도만큼도 못 받아갈 경우에 더 받아간 사람한테 청구하고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유류분에 되는 재산을 보면 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됩니다. 이 2분의 1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아갔을 때 다른 상속인들한테 청구하거나 소송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유류분의 최소 금액은 배우자는 정영진은 15억, 나머지 자녀들은 10억씩이 됩니다. 그래서 유언대용 신탁으로 사후수익자를 지정해 놨는데요. 이 백영은 고객님은 살아생전에는 이 계약에서 유언대용 신탁 계약에서 발생되는 수익과 재산들은 백영은 고객님이 살아생전에는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게 되면 누구한테 주느냐를 이 유언대용 신탁 계약에서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이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 정영진 고객님, 즉 배우자한테는 사후 수익권이 없게끔. 왜? 봉천동 상가 이미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딸한테는 정기예금 50%, 그리고 안성토지 50%, 신탁계약 이거를 검토하셨을 때 가액으로 기준으로 보면 15억 원 정도를 받아갈 수 있게끔. 두 번째 딸도 똑같이 맏딸과 더불어서 정기예금 50%와 안성토지 50%를 받아갈 수 있게끔 15억 원 정도. 그리고 막내 아들 백영철한테는 잠실 아파트를 받아갈 수 있게 30억 원 정도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유류분보다 다 조금씩 더 많이 받아가게끔. 그래서 아무리 조금 덜 받아간다 하더라도, 법정 상속분보다는 덜 받아간다 하더라도 다른 법정 상속분 막내 아들, 막내 동생이 받아간다 하더라도 조금의 불만이 있을지언정 가족 간의 법적인 다툼은 최소화시킬 정도로 이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만약 이 정기예금과 안성토지, 그리고 잠실아파트, 봉천동 상가가 가액이 변할 수가 있겠죠. 아직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재산가액이 변동되면 이 수익권, 사후수익권 비율도 백영은 고객님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고, 또는 재산 어느 정도를 또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다 살아생전에는 설계해 놓을 수 있으니까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매번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또 특히 유언장 중에는 공증 같은 경우에는 공증을 새롭게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반면에 유언대용 신탁 계약은 백영은 의뢰인께서 언제든지 수익자, 사후 수익자를 변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익권 비율을 변경할 수도 있고, 재산 자체를 넣거나 뺄 수도 있고, 재산 자체를 추가할 수도 있고, 비율도 바꿀 수 있고, 받아가는 사람도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자유로움이 있다. 그러면서도 유류분까지도 고려해서 가족들의 법정 다툼을 최소화하는 부분으로 설계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유언대용 신탁 계약의 장점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 백영은 고객님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다 라고 하면 정영진 고객과, 즉 계모와 두 딸들은 남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계모인 정영진 고객은 두 딸들한테 재산 안 물려줘도 돼요. 그런데 이 계모인 백영은 고객의 부인, 재혼한 이 부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영은 고객이 유언대용 신탁 설계를 할 때 정영진 고객 배우자 계모도 함께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설계했습니다. 나는 배우자인 백영은 남편으로부터 이 봉천동 상가 굳이 받지 않아도 됐는데 여러 가지의 증여세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고, 다시 남편한테 돌려주게 되면 증여세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비용이 발생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는 가족들과 두 딸과, 내가 뱃속으로 난 자식은 아니지만 두 딸과 잘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봉천동 상가 또 유언대용 신탁계약을 설계하셨는데 법정 상속인으로 보면 맏딸과 배경은 고객, 즉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다고 보면 정영진 고객과 막내 아들만 피부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로서 법정 상속인으로 보면 맏딸과 작은딸은 법정 상속인이 아니에요. 막내 아들한테만 물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유류분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 배경은 고객님이 먼저 돌아가신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영진 고객은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이렇게 설계하셨습니다. 봉천동 상가 4분의 1 지분은 맏딸에게, 그리고 봉천동 상가 4분의 1 지분은 또 작은딸에게, 그리고 봉천동 상가 2분의 1에 관련된 지분은 막내 아들한테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이 신탁 계약을 설계할 때 두 딸, 막내 아들, 그리고 두 부부가 같이 와서 설계했습니다. 왜냐? 두 딸들이 믿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 신탁 계약을 설계하면 나한테도 올 수 있느냐? 재산을 받아갈 수 있느냐? 못 믿겠다. 그렇지만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설계한 이후부터 두 딸들과 그리고 막내 아들 두 부부는 기존처럼 이 재산을 부인한테 증여하기 전처럼은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의뢰인께서는 두 딸로부터 재산을 계속 물려달라고 독촉까지 받지 않은 상황들이 됐습니다. 한 번 멀어진 가족 간의 관계는 되돌리기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불화, 분쟁 때문에 신탁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지만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설계함에 따라서 예전처럼은 돌아갈 수는 없지만 가족 간의 분쟁과 불화를 조금 더 예방하고, 그리고 가족 간의 소송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탁 계약이 바로 유언대용 신탁 계약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유언대용 신탁은 가족 간의 불화와 분쟁, 향후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의 어떤 설계,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상 유언대용 신탁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사례와 함께하는 신탁 이야기 1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